하이마스나 드론이나 스톰 섀도우, 엑스칼리버나 이런 것들이 명중률이 초기에는 뭐 60%, 70% 명중률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근데 보통 1, 2주일안에 러시아가 극복을 합니다. 나중에 6%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상 발사 무기 말고 미국이 없어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고 있는 거 다 준 거예요. 예, 미국 포함해가지고 32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을 하는 포탄량이 300만 발까지. 근데 러시아는 최소한 1600만 발에서 1800만 발이거든요. 러시아 군이 지금 엄청나게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살펴보니까 전쟁 한 1년 정도 동안 제가 뉴스 기사를 보면 하이마스, 제블린, 엔로, 제이담 폭탄 등 뭔가 뭐 신무기가 영국에서 갔다, 미국에서 갔다 하면 이제 게임 체인저다. 예. 전황이 바뀐다. 뭐 그냥 뭐 러시아군 난리 났다. 예. 근데 한두 달 지나면은 이제 그 얘기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왜 실제로 이런 최첨단 미국의 무기가 전쟁에 뭐 효과가 없었던 건지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서방이 이때까지 전쟁을 준비했지만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서 사실 좀 몰랐던 거예요. 요 지금 말씀하신 무기들이 제이담이나 하이마스나 드론이나 스톰 섀도우, 엑스칼리버나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들어오면은 명중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초기에는 뭐 60%, 70% 명중률. 저 숫자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60%, 70%라는 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두 발 쏘면 반드시 부서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정도로 높은 건데. 근데 늦어도 2개월 안에 보통 1, 2주일 안에 극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러시아가 전자전 능력이 엄청 뛰어난 거죠. 전자전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저것들을 이제 뭐 초기에 60, 70%도 되고 나중에 6%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6%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려면은 네. 정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야 되거든요. 위성 정보를 넣어야 되니까 위성 정보를 넣으려면 그게 다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보안 관리 절차를 거쳐가지고 넣고 하는데 귀찮기 맞지 가서 안 맞으니까. 이게 한두 발 떨어지면 러시아가 분해해가지고 역 엔지니어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조사해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군의 세부적인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초급 장교나 어떤 그 기술 능력이 되게 뛰어난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에이테킴스나 여기 에이테킴스는 없네요. 스톰 섀도우 가지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난리치고 하다가 지금 싹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저런 무기들은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한 발 한 발 정밀하니까. 비싸죠. 비쌀 뿐만 아니고 아까 그 무기들을 제가 요 그림을 표에 정리해놨는데 이게 미국이 뭐 육해 공군 뭐 해병대 무기들이 다 있지만은 네. 그 중에 정밀 유도 무기라고 하는 PGM이라는 고가의 무기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은 이게 지상 발사 무기를 제가 표에 다 나열했습니다. 네. 저게 미국이 가진 게 다예요. 다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저 표에 보면은 여기 에이테킴스도 있고요. GMLRS 하이마스도 있고 제블린도 있고 엑스칼리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PRSM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에이테킴스 후속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것을 검은색으로 했고 사용한 무기는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저 GSDB는 공중에서 발사한 스몰 다이어미터 밤의 지상 버전이에요. 똑같은 건데 지상에서 발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러우전에 사용했는데 저 무기들의 도입 연도를 쭉 보십시오. 에이테킴스는 오래된 거고 뭐 30년 이상 지난 거지만 나머지들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그쵸. 뭐 제블린은 조그만 무기니까 그렇고 뭐 제블린이 뭐 효과가 없었다보다 더 좋은 드론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저게 없어졌죠. 엑스칼리버도 엄청나게 좋았는데 제가 지금 안 씁니다. 저기 복잡하기만 하고 맞질 않으니까. 초기에 50 내지 70% 명중률인데 10% 예로 떨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이담 공중 발사 무기라서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지상 발사 무기는 이 무기 말고 미국이 없어요. 뭐 새로 더 좋은 게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고 있는 거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들이 러시아 군을 맞아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PGM이라 해서 정밀 유도 무기가 걸프전 이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아가지고 네. 비싸더라도 한 발이라도 제대로 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저걸로 막 바꿨거든요. 네. GPS나 ANS나 굉장히 정밀한 유도 항법 장치를 써서 하는데 뭐 러시아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무유도 포탄을 그냥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쓰기 쉬우니까. 그냥 저렴한 거 많이 쏘자 그냥. 예. 그게 어디 비슷하다. 예. 아,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러시아가 전자전 능력이 어느 정도로 뛰어난 건지 궁금하고 실제로 미국이나 나토 사령관들이 그걸 인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뭐 그거는 사실 오래전부터 사살 인정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게 바로바로 이제 뭐 인정한 거를 다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벌써 네. 오래됐습니다. 뭐 2년, 한 2년도 더 됐어요. 자, 이걸 한번 들어봅시다. 이분은 블랙워트라는 전문군사 기업 PMC의 창설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정언한 겁니다. 이분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자기 그 조직이 있고 하니까 요 짧은 것만 한번 think the 들어볼게요. Russians are very good at is electronic warfare. A lot of American stuff, Javelin missile, HIMARS, Copperhead missiles, which is a guided artillery shell. It works for a week or two, and the Russians figure out how to jam the navigation command link. 이거 저 말에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1, 2주 안에 다 극복하더라. 전자전으로 항법 체계와 명령 링크를 제명해가 다 장립으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분이 뒤늦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 한참 지나고 나서. 예, 지금 최근에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한 1, 2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러티브가 바뀌었거든요. 지고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못 하니까. 아, 물론 그렇게 이제 이게 전쟁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지고 있는데 되면 지원을 못 해주잖아요. 그쵸. 빨리 끝내라 그러지. 누가 지원해주고 있어. 이기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준 게 보람이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러티브전이라는 게 네. 사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기고 있다고 해야 계속 지원을 할 테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는 지고 있어도 좀 불쌍히 도와주자 그러지만 계속 뭐 3년째 지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쵸.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 무리하게 끌고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은 거의 다 알고 있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이게 교수님 전자전 이게 재밍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위성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여기 딱 떨어뜨리면 되는 건데 전 궁금한 게 미국 정도 되는 나라가 이런 무기를 러시아가 이거를 재밍해서 방해해서 얘를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예측을 못한 건지 아니면은 러시아가 정말 너무 뛰어나서 미국이 생각한 거 방어 장치를 나름대로 했는데 그걸 뚫고 그냥 한 건지 궁금해요. 못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까 저 장군들이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예. 이제 저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결심을 하면은 밑에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네.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정치 지도자가 어떤 걸 가려고 할 때 정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마사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나라 정보나. 네. 물론 그걸 오랫동안 하면 안 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현상 때문에 제가 이제 1월 달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보 실패란 말씀 많이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과 다른 정보가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최고 지도자나 지휘관들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가짜 정보가 올라오니까 그 정보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런 뭐 관료 조직 같은 데 부조리로 항상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기억하시겠지만은 러시아를 피곤하게 만들려고 한 전쟁이지 이기겠다 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쟁을 오래 하다 보면은 러시아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경제도 미리 제재하고 하니까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러시아에서 내부 불만이 일어나가지고 그쵸. 반란도 일어나고 어떤 시위도 일어나고 해서 정권이 바뀔 거다. 네.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가지고 러시아를 좀
조각 내놓자. 이게 이제 계획이었거든요. 그런 계획을 지금도 이야기하는 유럽의 지도자 많이 있어요. 폴란드 같은 데 가면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자고. 그 이제 폴란드는 러시아하고 원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그래서 광범위하게 정보 실패가 있었고 그 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도 계속 왜곡되고 보고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뭐 꽤 오래 전부터 전쟁의 원인이나 이런 것도 뭐 러시아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전쟁이 잘한다 못한다 평가 자체도 뭐 러시아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러시아하고 무슨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는데 장학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요.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전쟁을 볼 때도 이 전황과 다르게 그 자꾸 뉴스에 보도하니까 그 이상해서 제가 전쟁을 팔로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저는 이제 전선 이동만 봐도 대략 이쪽에 좀 밀리구나 어디가 좀 잘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그 정 다른 이야기를 언론에서 하니까 이상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대전 참호기, 제블린, 뭐 엔로 이런 거 그 뭐지? 이게 성모 마리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요거 한 방 쏘면 전차 하나씩 잡는다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완전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가 됐다면서요? 예, 드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블린은 그다지 잘못한 게 없어요. 제블린이나 엔로 같은 것들은 나름 전차를 잡는 데 활약을 했어요. 물론 저게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보호용이니까 네. 가까이 오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장에서는 저게 실제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장에서는 그 전차가 오기 전에 이 적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포병에 다 맞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차를 가까이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몇 개 나오는 것만 그렇지 실제로 저걸로 전차가 그렇게 많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블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사기가 25만 불이고요. 거기에 이제 미사일을 꽂아가 쏘거든요. 네. 그 미사일 한 방이 15만 불이에요. 와. 그러니까 하나로 한 발이 2억 2,500만 원이죠. 근데 이게 이제 2 내지 4km를 갑니다. 네. 가서 이제 전차 상부를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부가 가장 약한 부분이 그렇게 떨어져서 이제 파괴를 하는데. 근데 FPV 드론은 한 500불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7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건 10km 정도 가요. 그리고 이제 이 제블린처럼 전차를 확실히 부수지는 못하지만 엔킬이라 해서 모빌리티 킬, 뭐 궤도 같은 데 부수가 못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리고 적을 한 5개만 이렇게 부수면은 그 가서 집중하면은 그 안에 있는 뭐 도망가는 사람도 때리고 뭐 다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기 5개 하면은 얼마가 됐습니까? 뭐 해봐야 뭐 한 30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맞아요. 3,4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2억 2천만 원보다 효과가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게 드론 때문에 이제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훈련과 운영 유지 비용도 제블린이 훨씬 비쌉니다. 제블린은 하나의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견착하고 자세도 잡아야 되고 안에 조정도 해야 되고 장입도 해야 되고 옆에 또 조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옛날식으로 디자인된 거 저기 80년대 무기거든요. 네. 그런데 드론은 우리 게임 뭐 같은 거 하는 사람은 스틱으로 다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대들은 게임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뭐 복잡한 스타크래프트나 이 스포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거 하면은 그냥 금방 한 며칠 만에 다 익숙해져요. 그리고 전차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쉽고 효과도 좋은 거예요. 비용 대비. 그러니까 가성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블린은 잘못한 게 없어요. 80년대 개발돼가지고 이제 계속 뭐 최근까지도 만들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또 제블린 앞으로도 쓰일 겁니다. 쓰이기는 한데 이제 FPV 드론이 이제 지금 현재 효과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거는 뭐 약간 시대적인 흐름이라서 조금 있으면 또 FPV 드론 저거 해결하는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제 창과 방패거든요. 지금 이제 못해서 그렇지 뭐 그런 게 나올 거니까 전차를 부술 수 있는 제블린 같은 무기들은 앞으로도 쓰일 낀다 아마. 아, 그렇군요. 네. 러시아가 이번에 나토군하고 미국이 싸워보니까, 이제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싸운 거죠. 싸워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냥 딱 자리 잡고, 포병이 막 미사일 쏘고, 포 쏘고, 이렇게 있어도 충분했는데, 러시아가 포를 맞기만 하면 바로 미사일이 날라와서 예전처럼 오래 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기동성이 중요해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러시아의 대포병 능력이라는 게 뭐 강력한 건가요? 이분이 가장 우리 지금 현재 전쟁설을 잘 압니다. 이분 한 말씀 들어보세요. The idiot politicians that say, yeah, we degraded the Russian army. No, we have chewed up a lot of material. The Ukrainians have killed a lot of people unnecessarily. It's a really dumb war. The Russian army has gotten infinitely smarter. If you shot at a Russian with artillery in March or April of 2022, it would take them an hour and a half to shoot back accurately. Now, about 2 minutes, which means if you shoot at them, you better be in your vehicle. 이분이 한 말씀이 뭔가 하니까 러시아군이 지금 엄청나게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발명해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3년 전에는 포를 쏘면은 내가 포 쏘고 나면 다시 이제 내한테 다시 이제 러시아군이 쏘려면 1시간 반 정도 있어야지 이제 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2분이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내가 포를 쏘고 나서 지금 차를 타고 포를 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포라 해서 고정 진지 놓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맞는 거예요. 포 쏘고 나면. 아, 그쵸. 이렇게 옛날식으로 딱 고정한 거는 빨리 못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주포를 가지고 이제 세자르 같은 가장 기동성이 좋은 게 세자르거든요. 세자르가 프랑스 건데 155mm인데 트럭에 실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럭이 궤도보다는 좀 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험지 극복 능력은 떨어지는데 어쨌든 궤도는 험지를 달릴 수 있지만은 우리 자주포가 빨리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제 얘는 부릉 걸어가지고 금방 뭐 시속 100km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르가 K9보다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런 것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대포병이 빠르니까 빨리 도망가기 최고거든요. 한 100m, 200m만 도망가도 괜찮죠. 그러면 이제는 정말 포 한 번 쏘면은 바로 도망가지 않으면 그 쏜 사람이 당하는. 그래서 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자기 기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데이터도 모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가장 이제 전쟁을 잘 아는 분이고 처음에 한 말이 정치인들이 뭐 러시아군이 멍청하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똑똑했잖아요. 3년 사이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나 체제를 갖춰놓은 거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출연하셔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나토의 최신 무기와 정예 훈련병으로 전투를 했고 러시아는 대부분 과거 구소련의 구식 장비 위주로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 예. 얘기를 하셔서 에이 그게 말이 되나? 이 댓글이 달렸는데 그럼 궁금한 게 좋아요. 러시아가 굉장히 똑똑해졌고 저력이 있었고 너무 서방이 얕봤다는 것도 동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과거 소련이나 뭐 이렇게 옛날 구식 장비로 이길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럼 왜 첨단 무기 안 쓰고 러시아는 구식 장비 써서 피해를 늘리는 건가요? 예, 이제 그렇게 주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전쟁을 네 국면으로 나눴어요. 네 국면을 나눠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쟁을 했느냐 하면서 제가 뭐까지 했는 거니까 이제, 영국 BBC에서 외주를 준 미디어 전화에서 본 러시아 사망자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추정을 해서 그때 희생자들이 대부분 세수나 뭐 이렇게 2022년 이전에 군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50% 이상이 죽었다. 그래서 대부분 정예병은 지금 생생하다. 이런
제 추정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야 될 것. 저는 이제 분명히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는 러시아군은 일단 나토하고 일전을 항상 할 거를 대비해야 된다. 러시아는 자기 혼자서 32개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 이제 올 거를 대비하지 않으면 저기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다가 몰짱하게 보이면 나토가 집어 들어가지고 삼켜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틈을 보이지 않게 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앞에 전선에서 싸우는 것만 보입니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후방에서 이루어져요. 한 40km에서 60km 밖에서 공격을 하는 화력들이 있습니다. 화력에 의해서 대부분 살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쿠르스크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쿠르스크의 전선은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안에 아직 좀 남아 있어요. 2군데 정도 좀 남아 있는데 그 러시아군은 이미 수미 지역으로 왔고 화력으로는 수미를 다 폭격해가지고 수미가 철수하고 있어요. 수미에 있는 우크라이나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장거리로 때리거든요. 비행기로 때리고 포로 때리고 미사일로 때리고 막 때려요. 그러니까 여기 병력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화력들 멀리서 날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드론도 있고 이제 미사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도 있고 장거리 포병도 있고 이걸로 대부분 때리고 한 80%가 그거에 희생돼요. 그리고 전선에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그 남은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뒤에서 때려도 러시아의 한 10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러시아는 좀 생생한 상태에 있고 우크라이나는 거의 대부분 없어진 상태에서 나머지가 싸운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선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후방에서, 그러니까 후방이라기보다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그 화력이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일어나는 뭐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누굴 죽이고 하는 걸 보면 전장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전선이 쭉 움직이는 것은 그 화력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서 화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실제 전투의 결과는 멀리서 쏘는 미사일이나 폭격이나 포병이나 이런 화력 지원으로 사상자가 80% 이상이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막 전선에서 총 쏘고 드론 폭격하고 막 이런 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포병이나 화력이 우크라이나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후방 깊숙이를 못 때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만 때립니다. 드론으로 FPV 드론이 아무리 멀리 가도 10km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km 때리지만은 여기 10km에서 50km, 60km에 있는 전력이 이거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 후방에서 때리는 거에 대해서 80%를 맞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죽이는 것은 드론으로 죽이니까 러시아는 드론에 의해서 피해가 65%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에 의해서 안 죽는 겁니다. 드론은 65% 나고 그다음부터 저기끼리 소총으로 쏴가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해서 러시아를 피해주는 것들은 그 앞에서 깔짝거리는 거고요. 이제 깊은 데서 러시아가 때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못 사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럼 왜 러시아만큼 이렇게 화력 지원을 많이 못하는 건가요? 우크라이나가 없는 거죠. 화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 국면에 가면 이제 그 생산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토가 다 합쳐가 생산해봐야 러시아가 1년 3개월 만에 할 거를 나토가 1년 하는 거고 나토의 32개 나라가 다 합쳐가지고 해도 미국 포함. 예, 미국 포함해가지고 32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을 하는 포탄량이 200몇만 발 지금 이제 막 체코 이런 데가 들어가 한 300만 발까지 올려가고 하고 있습니다. 250만 발. 근데 러시아는 최소한 1600만 발에서 1800만 발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쏘는 것도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그 포만 그렇고요. 미사일은 뭐 또 상대도 안 되죠. 그러면 교수님이 앞서 일부 저희 시작할 때 미국이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에서 패배했다. 정규전을 수행할 능력이 미국이 지금 없다라는 게 일단 뭐 가장 중요한 화력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군요. 미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분란전, 대테러전을 하면서 155mm 포를 쏘아야 될 이유를 별로 못 느꼈어요. 포도 105mm 포 이런 걸 썼어요. 가벼운 거 헬기에 달고 다닐 수 있는 거. 산에 가서 전쟁하니까, 전투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헬기에 달아가지고 실어가지고 주고, 그거 때리고 이렇게 있거든요. 155mm 무거우니까 못 들고 가잖아, 헬기가. 네. 그러니까 작은 거, 경량화, 뭐, 하이마스 이런 것도 고기동성이라 해서 그게 MRL에서나 똑같은데 반으로 잘란 거예요. 빨리 움직이라고. 궤도로 쓰지 않고 그냥 바퀴로 써가지고 빨리빨리 도망가라고. 이렇게 MR에서 쏘고 나면은 후폭풍을 맞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맞춰준 거죠. 러시아랑 정규전을 할 전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정규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력으로는. 뭐 다른 걸 하면 몰라도,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소련 구식 장비를 사용했잖아요. 예. 화력 위주로 이미 이기고 들어가니까 첨단 장비를 전장에 내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전쟁은 이제 어차피 전선에서 움직이기는 합니다. 네. 전선에서 움직이기를 하는데 전선에서 이제 강력해야 되죠. 네. 강력해야 되니까 이제 이 장비들 중에 전차, 장갑차 이런 차량들은 보병 전투 차량 이 차량들은 전장 그 자체를 장악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비실거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전력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계속 드론이라는 걸 괴롭히는 거거든요. 괴롭히는 상태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규모 기동이나 이런 걸 하면 이제 노출이 쉬우니까 이제 그런 건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화력이에요. 화력이 일단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력을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구소련 장비를 했다는 것은 뭔가 그런 증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전장 장악증 예를 들어서 T-72나 T-90 이런 것들을 쓰지 지금 T-14 알마다 이런 건 안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서방에서는 그게 뭐 비싸서 안 쓴다고 러시아에서 말을 하니까 무능해서 안 쓴다고 뭐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아니 T-14라는 그 최신의 스펙상으로는 지금 세계 최고의 전차예요. 네. 그걸 안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쓰려고 안 쓰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뭐 언론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지금 다급하면 쓰겠죠. 네. 다급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최선의 무기를 안 쓴다는 것은. 그럼 최고의 무기를 굳이 노출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나토군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아껴도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이기고 있으니까.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전차가 이제 드론에 의해서 부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차를 수리하는 건 쉬워요. 드론에서 이제 대전차학이나 탱크에 의해서 포에 의해서 맞으면 전차가 엄청나게 크게 파손이 되니까 네. 만약에 좀 드론으로 하는 것은 조금만 수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손이 됐다 해서 그게 파괴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안에 산업 생산 능력이 있으면 들고 가서 금방 수리를 해오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죽은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화력에 의해서 전차가 파괴되면 끝난 건데 예. 드론은 그냥 무력화 시키거나 약간만 파괴해서 잠시 이탈시킬 뿐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파괴된 전차를 우크라이나가 끌고 오면 짓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론만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그 큰 펀치가 러시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앞에서 깔짝거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화력이 압도적이니까 우크라이나의 나토 전차는 맞으면 이제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하죠. 그렇게도 하고 뭐 드론을 쓰기도 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압도하니까 전선이 이동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저희 또 이어서 미국의 세계 최고의 탱크로 알려진 에이브람스 탱크가 러우 전쟁에서 굉장한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